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투 성남시 청년 김태중, 지금은 알라딘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장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정책실에서 준비한 2020 성남 청정포럼. 오늘은 코로나19 상생을 위한 청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오늘 앞에 계신 멋진 청년 세 분과 함께 청년이 이야기하는 일을 주제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세 분 모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윤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이제 막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허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요. 사업가 김승용입니다. 네, 정은님, 지웅님 그리고 승용님까지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괜찮게 오셨어요? 괜찮게 오셨고요. 저도 오늘 여기로 출근하는 길에 창문 열고 차를 운전하면서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진짜 조퇴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세요? 사실 지금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정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원래는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모든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지금 이 좀 암담한 상황이 딱 생기게 되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현재 이제 그 해외 대학원은 진학을 포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그냥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웅님. 네, 저는 지금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여신과 증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금융중개자금 지원 대출이라고 이제 중소기업 분들에게 좀 더 저리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웅님. 저는 지금 성남시에 위치한 회사이고 조경회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가든잇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정우님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고요. 지웅님은 직장인, 그리고 승용님은 창업가이자 스타트업 대표로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다양한 위치에 계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일명 관종이라고도 하죠. 살짝 관종기도 있기는 한데요. 저의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제가 청소년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수많은 대외 활동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님부터. 네. 네, 저는 체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그 졸업 이후에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좀 큰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경기 전문 요원으로서도 일을 하고 또 그 이후로도 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연맹 사람들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이제 군청에서 선수들을 전지훈련 보낼 때 저를 같이 팀 통역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제 체육 관련 업무를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공익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해외 봉사활동이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의회 같은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들에 성실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라는 금융공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바로 자퇴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그리고 건설 일용직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창업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조경 분야에 대한 아이템을 기획해서 스타트업을 올해 2020년도에 창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도 정말 폭넓은 경험의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깊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일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되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이번에는 지웅님부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경험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 특별 자금 지원 대출을 실행했을 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시중은행 담당자분들과만 소통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그분들과 상담도 도와드리고 대출을 도와드리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지웅님. 네, 저는 창업을 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 지원 사업부터 지자체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 경험이 가장 보람찼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도 창업 공모가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경쟁률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 공모에 떨어졌을 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공모 사업이 안 돼도 창업은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창업 공모 같은 것들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창업에 대한 실업자나 휴직자가 많이 생기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창업에 관심이 갖게 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올해 경쟁률이 10대 1부터 50대 1까지 매우 두세 배 정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두세 배까지나 네, 올라갔군요. 네, 정우님. 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이자 보람찼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각 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딱 열리게 되는 기회도 사실 많지 않은데 2018년에 열렸을 때 제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그곳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 나이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첫 번째로 의미가 있었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자격증 그렇게 심판 자격증 관련한 시험을 보고요. 2017년에는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팀이 2018년에도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그 1년 전에 한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다고 1년 후에 그 올림픽 때 만났을 때 정말 막 딱 합이 딱딱 맞기도 하고 저희가 선수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말 그 딱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렸을 때 정말 뭐 저도 같이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보람 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세 분 모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세계 한 번밖에 없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추억이 있고 지우님은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상대적 약자를 서포트해 준 것, 그리고 승용님께서는 도전을 통한 사업 작업 마련까지 저한테는 정말 세 분의 이야기가 모두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도했던 동아리 친구들이 스승의 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올 때가 그렇게 뿌듯한 경험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하면서 힘들었거나 도전적이었던 기억이 있을지 이번에는 승용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한 것 자체가 경험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가가 일반 창업가와 비교했을 때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다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이 힘든 도전이고 현재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힘들었던 경험도 코로나 특별 자금 지원 대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업무량보다 심사량이 거의 2배 정도 늘어서 요즘 매일 야근을 하고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업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들이 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하고 전지훈련을 45일간 갔다 왔는데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스키를 타고 총을 쏘는 종목이라서 설상 종목이에요. 그래서 눈이 필요해서 이제 한국에는 눈이 많이 오질 않으니까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막상 딱 따라 나섰는데 저랑 감독님, 선수 이렇게 3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 사람 친화적인 사람이어서 막 퇴근 후에 좀 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진짜 거기서는 너무 고요함과 적막함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컨디션이나 그런 여건, 근무 여건들은 정말로 좋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어서 내 성향과 앞으로 가질 직업이 좀 잘 맞아야겠구나를 또 알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보람찼던 경험도 되게 다른데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도 되게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승용님 같은 경우는 창업 도전하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씀 주셨고, 지우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일이 2배가 되어서 힘든데, 또 정원님 같은 경우는 일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 그렇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힘든 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올 한 해 청년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공유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또 직장을 가지신 분도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일을 준비하면서 현재 내가 겪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지웅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팀원들과 상사분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졸 사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직급 제한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성화고 졸업생, 고졸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거는 역차별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이나 뭐 석사, 박사 같은 걸 취득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좀 더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라던가 다양한 제도들이 좀 더 보급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오곤 했습니다. 정은님요? 네,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취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사실상 제가 가지게 되는 직업들이 남한테 말했을 때도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직업군이면 좋겠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생활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정말 끝없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준비하는 시간들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용님은? 네, 저는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줘야 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창업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가지 고민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랑 팀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도 따내야 되고 아니면 투자도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사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 운영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았을 때도 실패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2번째, 팀 구성 문제는 좋은 인재를 스타트업이 찾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힘든 고민이고, 찾아내더라도 다른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팀 구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대학교 때 직업을 구했던 아니면 지금 또 팀원으로 근무했던 입장에서 두 분 이야기도 정말 많이 와닿는데요. 지금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승용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한 사람의 관리 부분이 또 와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울고 웃고 힘들게도 또 힘나게도 하는 노동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정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일을 해본 결과 진짜 아무리 좋아도 출근은 딱 하고 나면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게 항상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노동이라는 것은 제가 어디서 일을 하든 남한테 나 여기서 일을 해라고 되게 당당하게, 그리고 나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이게 좀 노동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고,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부당한 스트레스가 따로 없는 곳이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진 노동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당한 스트레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부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부당하게 뭔가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 적절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사람의 효율을 올려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당한 스트레스를 이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막 퇴근하기 5분 전에 상사가 갑자기 너 이거 오늘 내일 아침까지 해놔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퇴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부당한 스트레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웅님.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연봉이나 명예 같은 다른 가치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잘 보장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워라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는 일단 노동을 하는 것의 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돈을 버는 것의 또 주 목적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의 가치는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노동에서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노동에서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심오하지만 노동하면서 미래가 보일 때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제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진다면 그만한 노동에서 성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웅님. 저는 성공이란 단어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모두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뭐 꿈의 직장에 가더라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동에서의 성공이란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뭐 명예로운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각각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뭐를 가장 원하는지 생각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노동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님. 네, 저는 노동에서의 성공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라는 칭호가 붙는데 전문가가 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명망도 높아지고 또 자신의 자아 실현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인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의 성공은 내 이 모든 에너지들을 바꿔서 부와 명예 그리고 또 사람을 얻는 게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모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낼 수 있으시죠? 네. 성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동인권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동인권 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정원님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노동 인권을 위해서 우선 일단 그럼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기회 불평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토익이나 뭐 토플, 커말, 뭐 한국사 이런 것들의 자격증을 모든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사실 준비하는 것도 돈이고 시험을 치는 것 자체도 돈인데 진짜 누구는 정말 한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는데 그냥 누구는 그냥 이렇게 뭐 100번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상황들 자체도 좀 기회 불평등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뭔가 평등하게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제가 지금 한국에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돈을 내고 그냥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그냥 저희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서서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노동 인권을 자기가 생각하기 이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되게 어렵게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 주신 것도 진짜 참 많은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은 월요일부터 오픈했으니까요. 네,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지웅님. 저는 교육이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게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뭐고 내가 갖춰야 할 의무는 뭔지 학생들이 뭐 토의 토론 수업을 좀 더 많이 해서 생각을 좀 더 공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정부에서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창업가의 입장에서 노동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노동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가나 기업 쪽에서의 입장에는 적은 돈을 주고 많은 효율을 얻어내는 것이 기업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시켜서 효율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또 많은 일을 더 과중하게 시켜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청년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노동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서 워라밸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 문화도 조금 더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가 오히려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워라벨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토크 콘서트 이 방송을 고등학교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볼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보고 있는 청소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정우님부터 들어볼게요. 참 세상이 뭐 제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이게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 않은데 또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즐거움들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을 잘 설정을 하고 본인의 그런 생각을 잘 정리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진짜 언젠가는 더 행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행복하시죠?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웅님.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되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내 꿈을 낮게 평가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창업가의 입장에서 또 예비 창업가 청소년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창업을 하는 거는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일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 일단은 전문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은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학교나 고등학교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창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정말 크게 힘이 되는 말뿐더러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은 청년이잖아요. 저도 청년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좀 막 센터장이라 그래가지고 동안이세요 이러는데 왜 동안이죠? 라고 하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30대 초반 원래 맞는데 다들 지기 때문에 저를 나이를 많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평소의 삶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많이 힘듭니다. 힘드시나요? 솔직히 괜찮나요? 조금 힘들죠. 요즘 야근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칼퇴를 기원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동료분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번에는 승용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까지 갖춰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24시간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요즘 우리 2030 세대들한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결혼난, 심지어 M4 시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세대에게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화이팅! 화이팅! 네, 앞에서 다 이제 그 고충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우리 존재들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과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 주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도 너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다 같이 인사드리며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정책팀장 최정배입니다. 지난 3월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원활한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전국 청소년재단 최초로 청년정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정책실은 청년활동지원, CSR,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권리인 노동이권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제안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이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한 노동이권 프로그램 지원, 올해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프로젝트, 오늘 그리고 성남 청청포럼까지 청소년 노동이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좌장으로 와주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송태수 교수님은 조금 전 말씀드린 저희 노동인권 프로그램 전문가 연수, 감수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좌장이신 송태수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 참석해 주신 토론 패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인권에 대해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신수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전문가이십니다. 이정현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인권 안전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청년 네트워크, 청년 유니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시죠.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태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생을 위한 청년 노동인권 포럼 토론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비대면 시대가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좀 앞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 다른 한면으로 학습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경제가 축소되는 어려운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과 청년 노동에서는 코로나가 낳은 변화가 고용 동향 통계에서라든가 여러 뉴스들에서도 확인하듯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면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전까지와 또 다른 노동인권에 대한 많은 이슈가 오가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전까지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라든가 또는 알바생에 대한 갑질, 직장 내 크고 작은 폭력 등 노동인권 본질보다는 크고 작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노동의 본질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학계 전문가 또 특성화고 학교 현장에서의 그 경험들 또 청년 당사자로서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신수정 전문위원님께서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미래 세대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신수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미래 세대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지난 정부별 청년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부터 보자면 이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강조를 했고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을 했는데 이게 그 대규모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청년에게 한정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청년 정책 추진 체계는 아니었다는 한계를 갖긴 합니다.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계속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사후적 대안으로 대규모 실업 대책보다 이제 사전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된다라는 정책 방향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고착화가 되면서 청년 실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청년 고용을 추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랑 이제 더불어서 자문기구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청년 정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 정부들의 정책의 이제 한계점을 보면 이와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라든가 창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장, 저성장 시대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 여건과 이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해결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들 같은 경우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실업 해소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상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든가 관련 법들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등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청년은 그냥 미취업자로 한정되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고용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수립을 해왔지만 제시를 해왔지만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보완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심의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제공 등의 이제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과 양적 측면만 중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과 청년, 이 미래 세대의 현재의 현실이 어떤가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그리고 불안정 노동, 특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 노동이 증가를 하고 있고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노동시장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도 있고 아마 이따가 이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습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대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임금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될 사회적 보호에서도 이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정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식의 영세 사업장들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청년 세대 그 고용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지난 10년간 청년 고용률이 59.4%에서 57.9%로 감소를 했고 실업률은 2008년에 7%였는데 2018년에 9.5%. 그리고 10년간 청년들이 휴학 경험한 게 그 휴학 사유 중에서 취업 준비 및 경력 쌓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가 24%에서 39%로까지 증가를 하는 등 졸업 후에 첫 일자리 소요 기간도 예전에는 1년 이상이라는 사람이 24%였는데 요즘은 27%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 고용 및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속 연수가 짧아지고요. 이직을 하다가 다른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옮기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뭐 근로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전망이 없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인데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미취업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불안정 노동을 해서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서 청년 문제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내게 되는. 제가 요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약 통장 대출 담보 대출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아마 조은주 사무국장님 제일 잘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채 문제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주거 문제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건강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시작해서 이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악영향이 초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용 안전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취업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들의 상황에서는 고용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그걸 적용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 프로그램 자체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일자리 영역만이 아니라 소득이나 부채, 주거, 건강,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기존의 그 고용 안전망에서 있었던 구직 지원이라든가 직업 능력 개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책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당장 이게 좋겠어라고 해서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여건도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취업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고용 안전망이 아니라 이제 사회 안전망, 기존의 사회보험에다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가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 안전망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으로 가는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취업자로 한정된 청년이 아니라 삶을 이행하는 시기인 이행기 청년의 소득, 주거, 건강, 문화,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청년들의 문제가 단지 미취업자의 문제로 다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상황을 훨씬 넘어서서 그 취업의 문제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현재 노동 시장의 그 악화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축소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하는데 제한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 전체 생애의 문제 그리고 또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고용 안전망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으로 가는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회 진입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진로 지도라든가 하는 부분들 계속 애써주고 계시는 이정현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인권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부분에 아까 이명박 정부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정부별로 어떤 그런 취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변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거든요. 2011년도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제가 계속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문계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전문계 고등학교도 말 그대로 취업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전문계고 특별전형 퍼센테이지가 대학에 특별전형 퍼센테이지가 높으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싸워서 공부를 해서 성적 갖고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승산이 있겠더라고요. 높은 점수 아이들을 받아서 하면.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보내봤더니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한 반 35명씩 해서 저희가 3학년 전체가 525명이었는데 400명이 넘는 인원이 대학을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인문계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전문계 고등학교 시절에. 거기다가 오히려 서울 소재 퀄리티 높은 최고 퀄리티의 4년제 대학들에 잘 가서 붙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옆에 가지고 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플랜카드를 저희 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플랜카드를 걸면 야 우리가 졌어.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서울대 연고대 같은 최상위권은 못 가지만 그 밑에 있는 최고 퀄리티의 4년제 대학들은 참 잘 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취업 지도보단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내신 관리라든가 스펙을 쌓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고졸 취업이 장려가 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예전에 400명 넘게 대학 가던 인원들이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선생님들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 쌓아주는 스펙부터 시작해서 공부 가르치는 것, 따는 자격증 취득까지 이제는 모든 게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하기 위해서로 완전히 바뀌어야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쉽게 조금 인문계보다 수월하게 국영수만 공부하면서가 아닌 자기 스펙 쌓으면서 자격증 따면서 좀 쉽게 대학을 간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선택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아이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취업을 했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되다 보니까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침해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기업도 사회도 심지어 학교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너무 문외한이었던 거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냥 자리를 확보해줬고 공사공단, 공기업, 대기업 심지어 서울대 학생들도 가기 힘들다는 금융권 빅3들 한국은행, 산업은행,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를 고졸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직원으로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고 나간 거죠. 나가서 보면 이제 뭐 토론 중에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예들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인권적인 어떤 침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지만 참고 그냥 버티는 수준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얼마 전이죠. 제가 느끼기로는 2011년도에 그렇게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최고 퀄리티의 취업처에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제 느낌상으로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노동인권 교육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서 대처, 그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발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맞춰갈 건 맞춰가면서 전혀 그 초창기 때 준비되지 않고 나가서 뭔가 했던 그런 세대보다 이 노동인권 교육이 시작된 이 4년 만에 아이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의 만족도가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특성화 초기에 비해서 지금 이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낮은 편입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졸업한 아이들의 소식을 거기서 많이 듣습니다. 보면 퇴사를 노래합니다.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서 퇴사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실제로 퇴사한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어떤 노동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상태다. 이게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소위 얘기하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취업을 나갔거나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취업의 질은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취업처도 양적으로 고졸 취업입니다. 고졸 취업처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의 노동 만족도는 떨어질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취업의 질, 양이 좋아진 만큼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뭘 뜻하는 거냐 하면요. 아이들의 어떤 이 노동 만족도가 떨어지는 또는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뭔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무시입니다. 무시. 이게 예전처럼 그냥 생산직에 공장 가서 이제 일하는 그런 생산직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고 퀄리티의 취업처, 대학생들이 가는 그런 좋은 취업처에 취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능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당연히 고등학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떤 불합리한 대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어떤 학교 측에서의 어떤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좀 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대졸자나 경력자와 고졸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함께 동기가 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같이 입사했을 때 입사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졸 채용도 어쨌든 채용이고 같은 노동을 하니까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내니까 동의도 하지만 이게 대졸자나 경력자들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어림에서 오는 경험 부족, 인간관계 비율, 그리고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이 어린 나이에 일단 내보내다 보니까 사회로 내보내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좀 받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뭐 어찌 되었던 이 고졸 취업 학생들의 노동 인권 문제는 시간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만 시간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요구하고 싶은 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사회나 특히 기업, 오히려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어른들이 더 교육을 받고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취업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도 이런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이 불합리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도 받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보고 한 학생들이 오히려 취업처에 나가서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그런 아이들이 취업처에 나가서 복교를 하게 됩니다. 퇴사해서. 퇴사 내용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저도 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봤는데 이 점에서 과연 뭐가 옳은 건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라는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좀 정상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어른들, 기업들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혼나는 거에 적응이 잘 됐다고 회사에서 적응을 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특성화고 정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부마다 좀 변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사회에 이제 진출한 학생들이 이른바 그 선취업 후 진학, 맞습니다. 예, 이런 정책 그 논조에 맞춰서 사실은 취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정책이었었지만 지금 사회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되기보다는 같은 직장 내에서 이렇게 경력, 사회 경력이라든가 또는 나이 연령별로 어린 조건 속에서 그보다 대학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하고 아니면 이제 그 상태에서 취업한 친구들하고 또 바로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대안이 없는 이런 것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 정책 조건 속에서 그 현장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기업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그 현재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그 취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또 최근에 청소년 특히 이제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4, 5년 정도의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차원에서 또 보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특히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또는 전체 사회적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현재 2009년도에 경제교육을 관련해서는 지원법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의 이런 개선된 상황에서의 그 만족도도 높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이 그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의 노동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또는 특히 이제 전환 시대 이후에 다양한 이른바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취업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뭐 주거에서부터 자산과 관련된 또는 그 뒤에 그 가게를 꾸려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토대와 관련된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현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고민돼야 한다라고 보시고 실천해오고 계시는 현재 청년 신협 추진위원회 조은주 사무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된 조은주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청소년 청년 관련된 노동인권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삶이 아닌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의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역인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규모로 치면은 가장 큰 시와 반월 산업단지가 있는 그 시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산업 현장 안에서 뭐 아까 이제 학생 인권 이정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뭐 그 내부 안에서 사업주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겪게 되는 뭐 갑질 아니면 폭력 그리고 뭐 심하게는 그 어쨌든 작업장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다치거나 혹은 심하게는 진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현장을 되게 자주 목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에 뭐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삶이 아닌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노동의 현장 안에서는 삶의 질 이야기하기 전에 삶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까 신수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청년들이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만 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중규모,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을 다 쪼개서 사용을 하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삭제된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요구하고 또 그 관련된 활동을 하는 청년 유니온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기준들을 앞으로는 사회적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그 안에서도 금기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전환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뭐 우리의 자세이기 이전에 원래 사실은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 규모는 지금 300만 명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 노동자가 36.5%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나 뭐 관련된 문제 부당해고를 당했어도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예를 들면 그 임금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없는 그런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사실은 직장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견제를 당하거나 이게 직장 내 안에 괴롭힘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이것들을 구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절차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자는 영세하니까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이라고 퉁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 채널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만 그 근로기준법 상의 밖에 있는 청년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 사회정책으로서 이 정책을 좀 청년 노동 인권 문제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드 코로나 해서 돌봄이나 이제 운수나 뭐 택배 이런데 이제 근로하는 이제 노동자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뭐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계신데 되게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긴 하나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시민이고 그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계급이나 계층을 타겟하는 건 자칫 그 노동 위에 다른 거는 그럼 필요하지 않는 노동이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매번 필요한 노동, 필수적인 노동이 발생될 때마다 그걸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흐름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그러한 어쨌든
포괄적인 보호 입법이 필요한 건 이제 당연하긴 하지만 현재 이제 노동성 개념으로 봤을 때 해석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존재하잖아요. 프리랜서라든지 뭐 특고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그 플랫폼 노동자는 또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측에서는 이거 그냥 공정거래법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러지만 노동자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노동 행위를 하고 있고요.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계약 방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별로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프리랜서들을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얼마 전에는 이게 프리랜서 개별을 다 정부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리랜서나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가 그 안에서 공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복리후생에 대한 프리랜서에 대한 복리후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상부상조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저리로 장기로 뭐 생활비를 긴급적으로 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런칭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가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들 대상으로 한 공제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한 사례이고 지역에서도 역시 지역 안에 다양한 그 프리랜서 비정형 노동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런 노동들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다 타깃해서 만날 수 없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그 그룹들이 어쨌든 바로 이제 노조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 뭔가 본인들이 단결해서 본인들 내부에서 상호 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주목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쉬운데 아마 성남 시민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이제 입법 예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정은 되신 건가요? 아직 제정되진 않으신 거죠. 근데 저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는 게 결국엔 이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근기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그 다른 그 계속 발생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일하는 누구든 다 그 사람이 다 시민이고 시민은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남시가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사례가 매우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이제 일하는 시민 자체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앙정부에서도 규정하지 못하는 거를 지자체단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저는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민 안에는 실제로 이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프리랜서도 포함되어 있고 방과후 교사, 뭐 보험 설계사, 그리고 특수형 형태의 그런 근로 종사자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취약 노동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에서 노동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한다든지 그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형성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민들이 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 그 기금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든지 그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저는 좀 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역 안에서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노동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 상상력이 부재되기 쉽거든요. 근데 노동을 기점으로 그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청년들하고 중앙정부에서 청년 친화 산단을 지정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기준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터를 지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건 우리가 한번 좋은 일, 청년들이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환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그 고용 그 친화 산단의 지표 자체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그 산업단지 지정된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 산단이 맞는지 정말로 노동 환경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 보장되어야 되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일자리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사회적 일자리로 삼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실제로 시흥에서는 그 기준 지표를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저는 또 약간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광주형 그 이제 상생 일자리라고 불리는 것도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걸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임금에 대한 보전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본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생활과 관련된 비용, 이제 뭐 그게 주거, 문화, 복지, 후생복지 차원의 지원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적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맞게 후생복지를 지자체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거를 같이 좀 함으로써 실제로 일자리 자체는 그 총량제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점점 더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여건이나 전망 안에 갇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지역 안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에는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동 현장에서 계속 주변의 동료들이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과연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자체는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좀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역에서 먼저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책도 지역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그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을 통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중앙을 오히려 지방에 리드를 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도 그 청소년들과 관련된 노동인권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까 이정현 그 학생안전인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는 사업주와 그 노동자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전방위적으로 그 일하는 시민들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들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울림이 큰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는 삶이 아닌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실제 현장의 그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일정 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산업안전 관련 법들이 잘 준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제외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 또 다른 이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 배달 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도 강한 그런 그 조건에서 어떻든 개인의 성과 중심의 그 체계로 그 보상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길을 이렇게 재촉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강도의 이렇게 나선형적인 그 발전이랄까요?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도 뭐 지금 10분이 넘는 그런 그 돌아가신 분들이 나올 정도로 특히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불안정성은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근로계약 중심의 일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있던 노동법 체계라든가 하는 부분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노동자성 내지는 그 노동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새로이 변화되는 환경에 특히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커다란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보건의료부터 그다음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경제적 사회 경제적인 안전망들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노동하는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고용상 지위라든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인데요. 중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때 특히 노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간의 상생 모델의 모색의 필요성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조은주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토론 3분 주셨는데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 플로어에서 그 또 주셨던 질문들 받아놓은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그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을 조금 짚어보기도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논의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특히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들 많이 지적되어서 뭐 오늘 모임도 마찬가지 청소년재단 성남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토론회도 조직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우선 노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청소년 일자리들이 더욱더 좁혀지고 또 위협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자영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타격들이 더 심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도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보호 방안들이 더 찾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발표해 주신 분들께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신수정 전문위원님께 청년 그 성장에 맞는 청년 지원 정책이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확대되어서 고민되고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이행기 차원에서 모색해야 그 정책적 차원이 모색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랄까요? 하는 부분은 뭐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보험이라든가 이제 그 노동법 제도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업혁명 당시의 법 제도거든요. 그래서 대공장 위주의 그리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이제 야근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상정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서 일하는 아니면 이제 플랫폼 노동이 딱 그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산안법도 그렇고 산안법은 이번에 개정하긴 했습니다만 산안법도 그렇고 산재법도 그렇고 현재 그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산재법도 그 근기법상 근로자를 갖다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규정되어 있는 획일화된 근로자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법에서도 뭐 산재법이나 이런 데는 그 사람이 근로자여서 그 사람만 보호받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랑 그리고 이제 뭐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사회 안전망은 고용 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걸 인정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로 놓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뭐 입법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고용보험도 지금까지는 그 취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걸 이제는 뭐 특고까지도 예술인까지도 이제 확대하는 식으로 가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제가 청년들은 미취업자인 경우도 많은데 취업을 한 후에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하는 게 고용보험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이 친구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 부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이었기 때문에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것, 특히 아예 취업 자체를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주로 이제 청년층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근데 이것도 역시나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제 실현 및 실행이 언제 될 것인가가 문제인 거고요. 그 관련된 논의인지 아닌지 자신은 없긴 한데, 작년에 이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어떤 의제를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규모별 노동법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특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나 아까 조은주 사무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일하는 사람 전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문제의식은 확실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직업훈련 및 실업 안전망 강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업 부조와 같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할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능력 훈련이라 그래갖고 직업 훈련 받는 비용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교육은 교육대로 해주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그러니까 지원까지도 다 해주더라고요. 먹고 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류의 실업 그 부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더 발전시키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그 이정현 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노동인권 교육 뭐 한 4, 5년 그동안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현실에서 보면은 걸음마 단계다라고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청년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인식은 좀 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이게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좀 한번 구체적인 예들이나 아니면 좀 의견 있으면 더 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여쭤보셨는데 저는 예를 그냥 하나 들고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그게 이제 정부가 아니라 저희는 교육기관이니까 뭐 교육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던 정책적 뒷받침과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생 부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양자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체벌 문제, 뭐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냥 다 감내했죠. 제가 지금 교직 생활을 15년 하고 있거든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 학생 인권 조례란 말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해서 지금 체계를 잡았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 이전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학생들 쥐잡듯 잡던 선생님들도 다 봤고요. 학생 인권 조례 이후에 현재까지 학교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다 봐왔거든요. 보면 학생 인권 조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입니다. 선생님들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이 진짜 화가 나실 정도로 분기별로 월별로 계속 공문 시행해서 확인하고 진행하고 교육 진행하고 이 뭐 귀찮게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10년간 이어져 오면서 양자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의 싸움이 지금은 봉합이 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청소년 노동 인권이라는 것도 어떤 양자의 문제라고 봐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문제인데 정책적 뒷받침 뭐 막말로 인권 조례를 또 해서 어떤 강제성을 계속 띄고 그리고 지속성을 띄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5년, 10년이 가면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교육의 힘을 좀 믿는 편이라서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좀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모티브로 해서 좀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 특히 기업의 참여, 교육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 선생님도 사실 인권조례에서 참여 안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뭐 애들 가르치는데 때려야지 뭐 이런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지속성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예, 좋은 사례랄까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떻든 학생과 그 가장 많이 이제 인권적인 부분에서 부닥치게 되는 당사자인 선생님들이 어떻든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상호 의식의 그 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은 기업이죠. 그 기업이 특히 이제 그 당사자로서 뭐 적극적 의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그런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접점이 형성되지 않는 이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인식도 변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또 좀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은주 사무국장님께 특히 이제 좋은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이 뭐랄까요 그 청소년들이 그 당면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뭐 법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 그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도 이제 나온 게 청소년들이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이제 변화하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조건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비단 그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또 그 뭐랄까요, 특히 이제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재정 여력, 기초적으로 그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재정 여력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지역 사회와 또는 뭐 세대 간의 그런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히 좀 당면해서 중요하게 뭐 지적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오해의 소지일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던 게,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이제 청소년 청년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마주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정말 정말 한바탕면 너무 열심히 살 뻔했어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정말 나를 진짜 저희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를 아무리 갈아 넣어도, 그리고 갈아 넣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막 정말 예전에 뭐 진짜 뭐 부모님 세대가 막 진짜 막 맨 땅에 뭔가를 갈구고 일구셨던 막 그런 세상처럼 살기에는 사실 저희가 자라왔던 환경이 그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민주화 투쟁에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자꾸 짱돌을 들어라 이러는데 뭐 그랬던 세대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간헐적이지만 프로젝트 형태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내가 프로젝트형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난 좋아,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단기형 일자리에 살다 보면 되게 계속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형 노동을 제공하는 측은 이제 민간 시장인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대한 자본이어서, 특히나 또 플랫폼을 장악하는 건 거대 자본인데, 그거에 한낱 정말 저희들끼리는 개인 나부랭이에 불과한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공공의 성격을 띈 그런 어떤 플랫폼을 운영해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을까? 물론 정부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 생날의 대화니까요. 근데 어쨌든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시장이 하는 것보단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꼭 굳이 민간 자본시장에 맡겨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내 생계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엔 그것에 대한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들을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시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청소년 청년 친구들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논의들이 쟁점 붙기도 전에 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저희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노동자성을 인지하느냐는 이건 다른 문제인데, 노동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본인이 어쨌든 그 사업주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자꾸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다뤄지니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상층부 논의화되어 가는 느낌이어서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거는 사업주가 아닌, 우리도 어쨌든 노동자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노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청소년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좀 부정하는 형태라고 하면 과연 이 사회는 우리 자꾸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들을 항상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영혼 없는 걱정충이라고 영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영충이 분들이 너무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이렇게 망쳐놓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긴장하셔라. 저희가 바라는 사회는 좀 더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의 상상력 밖의 사회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기성세대들이 정한 정상성의 범주가 아마 저희를 담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아마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예를 들면 삶의 방식 이 부분이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일부 현실 속에서 기존의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 체계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일과 노동의 균형이 잘 잡힌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그 시간제 노동, 파트타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라고 하는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그럴 수 있는 조건들 또는 예를 들면 뭐 평생의 그 삶의 주기 속에서도 특히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기에는 예를 들면 뭐 근로 시간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가 또 다시 애들을 일정 키워놓고 나서는 노동 시장에 뭐 그 평균 노동 시간을 수행하는 뭐 그 풀타임 예를 들면 노동자로 다시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노동 시장에서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이런 조건에서 청소년들의 상당히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조건에서 이 부분들이 기성의 제도 틀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보장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된다라든가 또는 그런 방식의 노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사업자인데 왜 자꾸 자신을 노동자라고 그 사업자성을 부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성의 법체계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다른 식의 논리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그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마 이런 논의 과정에서 그 청소년들 스스로가 현재 자기의 앞으로의 삶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입장이 분명히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법체계 내지는 제도 속에서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강요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든 기성의 체계와 그 타협점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 고민의 지점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지금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이렇게 큰 문제의식이라도 좀 던져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들 주셨고 또 그 현재 특히 성남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인권 또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또 가능성이랄까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비록 그 작은 규모이지만 계속해서 여러 그 좀 발전적인 문제 제기들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